얼굴에 있는 칠구멍에서는 피가 나왔고 검은 천으로 얼굴의 반을 가렸는데 사람들이 얼굴과 천을 구분하지 못했다. 인조실록 6월 27일. 청의 인질로 잡혀간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는 귀국 후 2달이 지나 열병이 났고 3일 만에 34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617년 1월 11일 전라도 관찰사 오시수는 왕에게 보고서를 올렸는데 내용은 백성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절박함으로 서로 모여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집에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는 자는 곧 겁탈에 우환을 당하고 몸에 베옷 한 벌이라도 걸친 자도 또한 강도의 화를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무덤을 파서 관을 깨고 고장을 파내어 죽은 자의 여미를 훔치기도 합니다. 가명에 가까운 고을에서 얼어 죽은 수가 무려 190명이나 되고 갓난아이를 도랑에 버리고 강물에 던지는 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알 수 없는 죽임을 당한 세자 이야기와 유난히도 가혹했던 자연재해를 겪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제 정세를 정확히 읽지 못한 결과로 인조주기 시절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조의 두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갔는데 이는 만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조의 치욕적인 항복 의식을 지켜보았던 소현세자는 초기에 반청 감정이 누구보다 강했지만 점차 청나라의 놀라운 발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랑캐라고 여겼던 청나라에서 놀라운 잠재력을 잇던 중 서양 선교사인 아담 샤를 통해 서양의 문물마저 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에 소현세자는 초기에 가졌던 반청 감정 대신 조선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청나라와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소현세자의 부인인 세자빈 강씨는 볼모 생활에도 농사를 지어 무역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기도 했는데 강씨는 그 돈으로 청의 인질로 잡혀있던 조선인 포로들을 값을 대신 지불하기도 했는데 자그마치 그 백성의 수는 약 50만 명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나라 또한 소현세자의 외교적 능력을 인정해 정치적 역할을 부여했으며 조선의 왕인 인조보다 소현세자를 통해 조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인조는 청에서 소현세자의 입지가 커질수록 청의 황제가 자신을 퇴위시키고 소현세자를 왕위에 즉위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놓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통성이 부족한 인조는 광해군을 반정으로 몰아내고 왕이 되었기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불안감에 있던 것 같습니다. 약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명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청나라는 소현세자의 귀국을 허락했는데 이상하게 소현세자가 조선에 도착했을 때 그를 반기는 이가 조정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물건을 아버지 인조에게 내놓았을 때 인조가 벼루를 소현세자 머리에 던졌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인조뿐만 아니라 조정 내 신하들조차 소현세자를 아무도 반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인조와 함께 조정을 이끌어간 서인 세력이 섬길 대상은 망한 명나라였기에 소현세자가 추구하는 방향과 정확히 반대였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왕위에 오른다면 서인 세력은 정권 유지가 어렵게 될 것이므로 소현세자는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자는 귀국 후 2달 만에 의문의 죽임을 당했는데 아버지 인조가 아들 소현세자를 독살했다는 의심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심 1. 그 이유는 인조의 태도가 이상했기 때문인데 왕위를 이어받을 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을 밝히지도 않고 장례 절차를 황급히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법마저 무시하고 최소한의 사람들만 참여시켰으며 통상 국왕이나 세자가 죽는 경우 어이에게 책임을 묻는데 인조는 어이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의심 2. 이제 후계 문제가 남았는데 인조는 소현세자의 세 아들이 아닌 서둘러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을 후계자로 지목한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왕위 계승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인조의 이러한 모든 행동이 소현세자의 죽음에 관여되어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케 했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그녀의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자 시아버지에게 격렬하게 저항했는데 인조는 그런 강씨를 유폐시켰고 결국 며느리의 사약을 내렸습니다. 강씨의 죽음 이후 소현세자의 세 아들 모두 큰 화를 당했는데 모두 제주도로 유배되어 2명은 풍토병으로 죽고 1명은 유배지를 전전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이로써 소현세자의 가족사는 처참히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조의 뒤를 이어 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으로 이어졌고 아버지 인조의 뜻을 이어받아 복림대군의 과제는 북벌이었습니다. 복림대군은 소현세자와 함께 인질로 청에 끌려갔지만 문무를 받아들인 형과 달리 동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청 감정이 더욱더 짙어졌습니다. 소현세자는 청의 문무를 통해 청을 배우려 했지만 복림대군은 조선의 굴욕감을 준 청에 대한 복수를 꿈꿨고 청을 바라보는 형제의 시각은 매우 달랐습니다. 복림대군은 자신의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된 이유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으며 그는 죽기 전까지 오로지 북벌 하나만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 17대 임금 효종입니다. 효종은 인질로 끌려갔을 때 청의 군사력과 지형도를 자세히 관찰한 경험으로 북벌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쟁에서 패한 결과로 조선은 청과 군신 관계를 맺었고 효종의 뜻대로 마음껏 북벌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즉 공식적으로 북벌을 내세우는 순간 또다시 전쟁은 시작되기에 효종은 이를 무모한 것으로 판단했고 비공식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효종은 즉위 후 청과 가까운 친청파를 제거하고 척화파를 등용해 북벌을 준비했는데 특히 북벌의 이념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송시열을 불러들였습니다. 송시열? 누구지? 효종 시기에 살림이 등장하는데 살림을 이해하려면 조선 정치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당시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론인데 즉 오늘날 여론과 같은 개념입니다. 왕은 궁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여론을 알기에는 제한이 있었고 신하 중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알맞은 정책을 내놓은 쪽이 공론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유생들이 서로 모여 의견을 나누고 상소를 올리는 곳이 서원인데 바로 이곳에서 여론이 형성되며 서원의 공론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살림입니다. 즉 오늘날 제야의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하면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어느 학통을 지녔는지, 어느 붕당인지, 과거에 합격하여 관료가 되어 그들의 정치 무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송시열인데 효종은 송시열을 통해 북벌을 널리 전파하는 역할로 그를 불러들였지만 효종의 기대와 달리 북벌은 효종만의 고독한 외침이었습니다. 서인 세력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벌론을 주장했으며 북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정권을 집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인 세력은 전쟁에서 조선이 이길 확률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백성들마저 효종의 북벌 정책에 회의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전쟁에 시달린 백성들은 망한 명나라보다 당장의 배고픔이 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효종은 중앙에 상비군을 강화하여 훈련도감을 설치했고 북벌 추진 중심기구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이런 군비 증강은 백성들에게 재정 부담이었는데 특히 훈련도감군은 월급을 받는 굴료병으로 구성되었고 결국 막대한 예산은 모두 전쟁을 겪은 고단한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효종은 즉위한 명분에 맞게 어떻게든 북벌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재위 10년 만에 종기로 인해 승하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18대 임금 현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현종? 누구지? 혹시 단종이나 인종같이 재위 기간이 짧아서 우리가 잘 모르나? 하지만 현종은 재위 기간이 15년이나 됐는데 그런데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유례없는 대기근과 자연재해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셋째, 그 빈틈을 파고든 치열한 당쟁이 전개되었습니다. 가뭄과 홍수로 인해 농업이 파괴되다. 떠돌아 들여먹는 백성들이 아이를 버리는 경우는 이룰 수 없다. 옷자락을 잡고 따라가는 7살 된 아이를 나무에 묶어두고 가기도 하며 부모 형제가 눈앞에서 죽어도 슬퍼할 줄 모르고 묻어주지도 않았다. 이는 경신대기근의 참사였습니다. 1670년은 경술년이고 1671년은 신해년인데 이 두 해는 대기근을 겪은 해이며 이를 경신대기근이라고 불렀습니다. 17세기에는 지구가 살짝 추워지는 소빙기였는데 궂은 날씨로 인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1670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내기 할 때는 물이 많이 필요했는데 5월이 되어도 비는 내리지 않아 조정에서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기우제를 시작했는데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가뭄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져 가고 지방 관찰사들도 함께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심지어 남원, 충주, 금산에서는 훨씬 이전에 발생한 임진왜란 당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위로하는 위령제까지 지냈습니다. 그만큼 비가 내려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멈추지 않고 다시 시작되었는데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수습되기도 전에 이제는 장마가 내렸고 심지어 태풍마저 한반도를 휩쓸고 가는 악재가 다시 조선을 덮쳤습니다. 이번에는 날씨가 맑아지길 바라며 기청제와 영제를 지냈지만 태풍은 제주도, 경상도를 강타했고 농작물뿐만 아니라 지탱하는 고목들이 송두리째 뽑혔으며 집이 무너져 수재민과 사망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 피해는 심각했는데 오죽하면 사람들끼리 잡아먹을 걱정이 담긴 심각한 보고가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제주도민이 약 20에서 30%가 굶어 죽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굶어 죽는 비극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도성 안팎에 진열소를 설치하고 무료로 음식을 나누어 줬는데 문제는 살기 위해 한양으로 몰려든 백성들이 질병마저 가지고 온 것입니다. 피해는 동물에게도 덮쳤는데 특히 소들이 쓰러져 죽는 가축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농경 사회에서 사람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노동 가치가 매우 높은 동물이었고 경신대기근 때 죽은 소가 조선에 4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현종은 재임 동안 종기와 피부병으로 시달렸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온양행궁을 가장 많이 찾은 왕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행차에는 상당히 많은 대신과 어의 및 대규모 병력이 같이 수행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행차가 잦을수록 결국 국정에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그 빈틈을 파고들어 결국 예속 논쟁이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논쟁의 첫 시작은 바로 인조의 세장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조의 세장가? 지금 현종인데 왜 인조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지? 인조는 중전이 죽자 44세의 세장가를 갖고 장렬왕후를 새로운 중전으로 맞이했으며 그녀의 나이는 15세였습니다. 장렬왕후는 소현세자보다 12살이나 더 어렸으며 효종보다도 5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조선 시대 중 치열했던 예속 논쟁을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새엄마 장렬왕후보다 나이가 많은 자식이 먼저 사망했습니다. 죽은 아들은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첫째인 적장자 소현세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는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가? 를 통해 신하들이 왕을 바라보는 속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서인은 효종의 상을 둘째 아들의 상으로 보아 사대부와 똑같이 일련복을 주장했는데 이는 효종을 적장자로 보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매우 위험한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남이는 효종의 경우는 왕이기 때문에 일반 사대부의 법을 따를 수 없으며 왕가의 특수성을 인정해 3년복을 주장했습니다.
최종 승리는 서인이었고 이를 기의 예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위대비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효종비인 인선왕후가 먼저 사망했습니다. 다시 2차 갑인예송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상복을 둘러싼 논쟁 같지만 사실은 치열한 정치적 싸움이었습니다. 서인은 효종을 차남으로 보았기에 당연히 효종비 또한 둘째 며느리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국외월을 주장했고, 남이는 효종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예법 기준으로 효종비를 장자 며느리로 보아 일년을 주장했습니다. 현종은 1차 논쟁 때 왕가의 전통성을 훼손한 서인이 아닌 남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를 계기로 서인은 실각하고 남인이 정권을 주도하는 정국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상복을 몇 년 입을지 결정하는데 쓸데없는 논쟁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조선은 왕 혼자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닌 왕과 신하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고려 패단을 경험 삼아 만들어진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졌을 때 연산군 같은 폭군이 나온 것입니다. 왕의 자의적 정치를 할 수 없게 견제 장치로 신하들을 두었고, 왕은 국가를 운영할 때 작은 일에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신하들과 토론해야 했습니다. 어느 정체관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한 것 그 자체로 비난을 받을 수 없지만, 당시 임진왜란과 두 차례의 호란을 겪은 뒤 참혹한 경신 대기근을 경험한 시기에 그 고민이 백성들을 향해 쓰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현종은 거의 유일하게 후궁을 두지 않았기에 적장자인 숙종에게 바로 그의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종은 적장자라는 타이틀로 아버지 현종과 달리 신하들을 상대로 강한 존재감을 보여준 왕입니다. 숙종? 누구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 여인을 설명하겠습니다. 장희빈. 그녀의 남편이 바로 숙종입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 숙종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